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후 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 주도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7개 주에서 모두 9건의 원숭이 도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주에는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UCLA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한인타운 벌몬과 10일가 인도에 늘어선 노점상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를 점거한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투표하면 이긴다고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으며 사전투표 동렬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상파 3사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은 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차관급인 식약청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장차관급 인사 3명은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미 경제가 후퇴한 것은 지난 2020년 1에서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8천 건이 줄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저가 매수에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69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내 테러 방지법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지 물은 투표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제동이 걸린 국내 테러 방지법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이 미국 내 테러에 집중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총기 규제 관련 법안과 한 묶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내 테러 방지법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구매 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 등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숨지는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학교 경찰의 지지를 전혀 받지 않고 교실로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총격범 셀베도어 라모스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텍사스 유벨디의 로브 초등학교에 난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라모스가 텍사스주 유벨디 로브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때 학교 경찰이 제자리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학교 경관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911 첫 신고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학교로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초 학교 경찰이 라모스와 학교 바깥에서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학교 경찰에 이어 유벨디 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이 출동해 교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라모스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은 총기 난사 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시카고 지역방송의 길거리 뉴스 생방송 도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화면에 난입해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팍스뉴스의 제휴사인 팍스32 시카고가 어제 오전 7시쯤 굿모닝 시카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기자가 시카고 번화가의 교차로에서 총기 폭력 실태에 관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을 때 짙은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한 흑인 남성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기자 바로 뒤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총을 겨누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멀어지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총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가중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추적 중이지만 아직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18세에서 25세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회사를 겨냥한 뉴욕주의 조사에 불응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주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사에서 선서 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하고 트럼프 그룹의 보험, 세금, 금융사기 의혹에 관한 뉴욕주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심 결정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또다시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금융거래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서 아무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is is DPRK's sixth ICBM launch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is i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안보리는 이달 의장국 미국의 주도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제재안 표결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됩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현 상황에서 제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조치에 나설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hina once again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and calls on the US side to seriously reflect on its policy towards the DPRK. 채택이 불발된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 추가 제한, 담배와 담뱃잎 등의 수입 금지, 그리고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 자산 동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표결은 2017년 12월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관련 해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이후 모두 21차례에 걸쳐 미국의 공휴일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부소장은 오늘 미국의 공휴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무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와 언론 모두 북한이 핵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방해할 것이라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며 결국 대통령은 무사히 방한을 마쳤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언제로 예측해야 하느냐며 우리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 평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주도한 공휴일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북한이 다가오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정책 수단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억제 자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핵심 당국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릭 헤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오늘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시다시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하지만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각의 관측처럼 신냉전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중국 주변의 전략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바이든 정부 대외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먼저 현재 미중 갈등의 성격이 구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냉전, 즉 체제 경쟁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conflict or a new Cold War. To the contrary, we're determined to avoid both. We don't seek to block China from its role as a major power, nor to stop China. 문제는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질서를 위협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 문제에 소홀하며 주변국을 향해선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내부적으로 더 억압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앞으로 전략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rely on Beijing to change its trajectory. So, we will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Beijing to advance our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international system.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10년이 미중 간 경쟁의 결정적 기간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투자와 제휴, 경쟁 등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동맹국과 결속을 강화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미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대중 압박 강화를 공언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립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전국 7개 주에서 모두 9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을 하고 지역 의료진에 의해서 의심 사례가 발견된 뒤 실험실에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해당 샘플을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한 뒤에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돕기 위해서 공중보건 조치를 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유타,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주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BTS를 만나 반아시아계 증오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먼저 초청했고 BTS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유산의 달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만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아시아계 증오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증오범죄만 10,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아시아계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범죄 퇴치를 약속하며 관련 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BTS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변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로서 BTS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21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오늘도 다운타운 인근 힐스트리트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3가 구간부터도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은 원원 에비뉴까지 심한 편이고, 51가 구간부터 게이지 에비뉴까지는 20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역시 해스켈 에비뉴 구간부터 우드맨 에비뉴까지 12마일에서 18마일 정도로 쳐지고 있고,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카헨가 블루보드까지 10마일대로, 또 아가일 에비뉴 구간부터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더 쳐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있는데요.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지점에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내셔널 블루버드 구간, 또 역시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월넛 그로브 에비뉴,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01번 사우스가 교차하는 구간에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입학 전략을 알아보는 교육 웨비나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 주최로 6월 11일에 열립니다.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이번 교육쌤 웨비나는 라디오 서울 유튜브 채널과 줌으로 개최돼서 남가주는 물론이고 미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SAT와 ACT 등 표준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어 학교 성적이나 과외 활동, 추천서, 에세이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에서 올바른 입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는 대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드림과 함께 오는 6월 11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제1회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고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날 웨비나에는 아이비드림의 원장인 이정석 박사와 아이비드림의 수석 컨설턴트 샤론 송씨, USC 의대 교수인 홍영권 박사가 연사로 출연해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와 UC의 달라진 입시 전략을 분석하고 스템 전공 준비에 대한 비결을 나누는 한편 한인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메디컬 스쿨 입학 준비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학생이 차별화가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앞으로 추세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미국 대학 입학 현주소와 코로나 이후 대입 추세, 이에 따른 전략, 명문 사립대와 UC의 입학 사정, 스템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샤론송 아이비드림 수석 컨설턴트는 대입 원서와 에세이 작성,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외 활동 전략, MIT와 칼텍 등 공대 진학과 아트스쿨 입시 전략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어떤 추천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추천서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USC 의대 교수로 의대 입학 사정관을 지낸 바 있는 홍영권 박사는 의대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근 변화된 의대 입시와 변화된 입시에 대처하는 방법, 고교생으로서 의대 입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직접 강사들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날 웨비나는 라디오 서울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줌으로 열려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는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웨비나에 사전 등록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다 기프트가 제공하는 $20 상당의 상품권을 선사하며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아이비드림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 웨비나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우수 학생 5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장학금 증서도 전달합니다. 한국일보 사이트인 koreatimes.com을 방문해 교육 웨비나 배너를 클릭한 다음 웨비나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행사 참여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17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학교 출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지금보다 더 줄여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총격을 비롯한 돌발적인 상황이 터질 경우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대피해서 버틸 수 있는 장소인 세이프 코너도 만들어 지정한다는 기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으로 GPS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해 경찰 등이 효과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 같은 자체 방안 외에도 LA 학교 경찰과 업무 협조를 통해 각 학교에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총기 난사 등 비상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6,245명, 사망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율은 4.1%로 어제보다 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80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34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29명으로 하루 사이 19명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5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주민은 10만 명당 4.5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음에 따라서 UCLA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마이클 백 UCLA 부총장은 지난 한 주 캠퍼스 내에서 870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캠퍼스 내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졸업식 행사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사진 촬영 시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됩니다. UCLA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LA시의회가 지난 2월에 통과시킨 식당의 주류 판매 퍼밋 발급 절차 간소화 조례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투표를 통해서 2지구와 4지구 그리고 15지구의 내에 있는 지정된 지역에서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지구와 5지구, 10지구 그리고 11지구에 적용하기 위한 투표는 내일 진행됩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판매 허가 CUP 신청을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류 수속비는 1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3분의 1 이상 대폭 줄이고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던 발급 기간을 몇 주 내로 단축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입니다. LA 메트로 이사회가 88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안엔 버스 서비스 개선과 차세대 버스 도입 계획에 2억 6,3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의 치안 강화를 위해 2억 9,6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7천만 달러는 메트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에 지원되며 개인 경호업체 고용에 3천만 달러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도로 확장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6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도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트리플 A는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2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9.3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 하락한 갤런당 6달러 5.9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각각 1달러 29.7센트와 1달러 28.2센트씩 상승했다고 트리플 A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가 오른 갤런당 4달러 60센트입니다. LA 한인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인축제재단은 총 262개가 설치되는 부스 가운데 215개의 판매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 엑스포 부스 116개는 이미 판매가 끝났으며 로컬 부스와 스낵 부스 99개 계약도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재단 배무환 이사장은 현재도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쯤에는 부스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등이 모두 상승했지만 부스 비용은 예년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여야는 투표하면 이긴다고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으면서 사전투표 동료에 힘을 쏟았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는 허상이라면서 사전투표를 통해 꼭 한 표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또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은 물론 지지층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여야는 모두 최대한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 11.49%에서 지난 2018년에는 20.14%로 올랐는데 이번 선거에서 얼마를 기록할지도 관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대 승부처 수도권 후보들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치밀한 실행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는 이런 저의 포부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격전지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앞선이 뒤선이 공약을 발표하며 뜨거운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판교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키우겠습니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도로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또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 김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한 표라도 더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은 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17곳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에 국민의힘이 앞서는 곳은 서울과 영남권, 강원과 충남북 등 9곳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권과 제주 4곳에서 1위였습니다. 서울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 31.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3.6%였습니다. 충북은 민주당 노영민 30.7, 국민의힘 김영환 43.4였고 충남은 현직 지사인 민주당 양승조 34.7, 여기 맞서는 국민의힘 김태흠 43.8%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은 민주당 이광재 34, 국민의힘 김진태 44.9%로 김 후보가 앞섰습니다. 대구는 민주당 서재은 후보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50%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경북은 민주당 임미애 14.7, 국민의힘 이철우 61.2%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변성환 25.9,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52.3%였습니다. 울산은 현직 시장인 민주당 송철호 27.1,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김두겸 43.4%였습니다. 경남에서는 민주당 양문석 21.3, 국민의힘 박완수 53.4입니다. 광주는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56.1%로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전남은 현직 지사인 민주당 김영록 57.2, 국민의힘 이정현 12.9였습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60.2, 국민의힘 조배숙 13.4%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민주당 오영훈 42.3%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젯밤 첫 3자 TV 토론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국민의힘의 오세훈,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물가와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KBS입니다. 후보들은 서울 표심의 관건인 부동산 문제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부자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 맞습니까? 이게 부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신혼부부들이나 청년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왜곡. 반면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용적률 500%의 이 아파트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한 것이 상상력이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양강 후보 정책이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의 개발 계획, 후손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말씀이다. 공방은 상대 진영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송 후보는 공공기관 민영화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을 겨냥했고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한 40% 매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데 이런 민영화 논란이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오 후보는 자신의 안심소득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안심소득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왜 이재명 비교 의식하고 오세요, 서울시장이? 할 필요가 없죠. 한편 자신이 꿈꾸는 서울을 한 단어로 말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송영길 후보는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도시, 오세훈 후보는 약자 특별시, 권수정 후보는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시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에도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장차관급 인사 3명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의 후임 인선이 단행됐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겁니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임명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모두 여성이란 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성별,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선이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외교 무대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인사 검토 과정에서 여성이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참모의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좁아서 그랬다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남성 편중 내각이라는 지적을 인사에 반영한 건 다행이지만 적임자인지는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대통령의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며 허위 날조성 막말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박순애, 김승희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새 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5명으로 늘게 됩니다. 비율은 28%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관없이 어느 국민이든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새 정부 내각 16개 부처 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대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고 인구절벽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세종청사를 돌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Z세대 실무직원들과는 간담회와 오찬 시간을 가졌고 각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는 야구 방망이와 권투장갑을 선물 받고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규제 확보. 청사 옥상 정원에도 올라가 세종시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행복도시고. 예. 과감하게 여백 개념을 줬고 그 주변에 여섯 개 정도의 생활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부터 환영 행사를 벌이는 등 기세를 과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만큼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새 정부 6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47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가운데 저가 매수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516.91포인트가 상승한 32,637.19, S&P 500 지수는 79.11포인트가 오른 4,057.84, 나스닥 지수는 305.91포인트가 뛴 11,740.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투자자들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 과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 76센트가 오른 배럴당 $114 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잠정치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경제가 후퇴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으로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폭이 약간 더 커진 것은 기업 이익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여파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또 1분기 소비자 지출은 3.1% 증가해 속보치 때 증가폭 2.7%를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 증가는 악재 속에서도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은 대부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무역 적자와 기업들의 재고 투자 둔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8천 건이 줄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5천 건은 밑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5만 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이른바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윈도우 부문을 담당하는 라제시 자 부사장이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지고 먼저 자신과 경영진의 승인을 요청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부사장은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인력 채용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런 신규 채용 감속 조치는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기업용 협업 툴 오피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팀즈 등이 대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도 필요한 자리에 맞는 신입 직원을 뽑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확인하면서 이 같은 채용 둔화가 전사적인 조치는 아니며 계속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MS도 신규 채용에 제동을 건 빅테크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냅,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 등도 최근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신규 채용에 속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물류창고의 공간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건축을 연기하고 물류창고를 재임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4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3.9%가 하락한 99.3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2020년 4월 69.0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0% 하락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4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 하락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 기존 주택 판매도 9% 감소하고 주택 가격 상승 역시 연말까지 5%로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